예, 금일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은 우리 당의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의 갈등을 딛고 공정하고 흥행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자 경선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공정하고 또 권위 있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모신 것에 이어서 매우 공정하고 그리고 또 기획력이 있는 분들을 또 위원으로 이번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경선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는 공정과 더불어 흥행입니다. 이 점을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도 전 총리께서도 분명히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 결정 등 어려운 결정이 많았습니다. 당의 조치에 대해서 다소간의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신 하에서 앞으로 많은 당무와 선택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새벽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 소집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입법 폭주를 이어가는 민주당에게 결국 민심의 태풍을 만나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특히 언론재갈법과 사립학교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자유박탈 법안입니다. 언론재갈법은 절대 다수의 언론인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 검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가짜뉴스라는 정의부터가 모호하여서 권력자가 마음대로 가짜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앞으로는 드루킹과 바둑이, 김경수의 댓글 조작, 선거 공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원전 폐기를 위한 은밀한 권력 내부의 조작 사건,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에서 본 것과 같은 블랙리스트 사건 등등과 같은 사건도 아예 언론 보도의 초기 단계에서 권력자가 가짜 뉴스라고 판정하여서 언론 보도를 차단, 삭제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서 추가 보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권력 비리 보도에 아예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시커먼 흉계가 너무나 뻔히 보입니다.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처벌법이 그랬듯이 이 법 역시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것입니다.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전달했으며 국제기자연맹, 국경 없는 기자회와 같은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각계의 우려와 반대 표명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완전 불통입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있을 때는 뒤로 숨어서 선택적 침묵을 하고 생색낼 일이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에서 탈피하여 이 반헌법적 언론제할법에 대해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을 이제는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최고 지도자다운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하여 선택적 침묵을 하신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한 침묵의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또 위헌 심판 청구 헌법 소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심각한 위헌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 의무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과 취지, 교육 철학과 교육관이 다양하며 이를 실현하는 주체가 바로 교사입니다. 만일 교육청이 천편일률적 시험으로 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국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사이의 차이가 없어지고 심지어 사립학교 재산을 국가가 사실상 무상으로 강제 수용하는 것과 같은 위헌적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장악력이 극대화될 것인데 현재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14명이 친전교조 성향이고 10명은 전교조 출신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특별 채용 의혹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 채용 관련 교육감의 역량이 커질수록 특정 단체, 특정 이념에 따른 몰아주기 채용이 이제는 아예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제식 관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또 한편으로 조희연 구하기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조국 일가의 웅동학원 사례와 같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학비리 건절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하여서 모든 사학을 범죄 비리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벼룩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입니다. 조국 씨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영웅이나 성인 군자처럼 떠받드는 여권이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얼마나 더 헌법 정신을 짓밟고 얼마나 더 국민의 삶을 파괴해야 만족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의 뜻이 다시 한번 새삼 다가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는 반가운 여권 언론들의 고언과 관련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언론 재갈법은 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내린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언론사가 망할 때까지 같은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한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부 정권 시절 자유언론 수호 투쟁을 벌였던 원로 언론인 모임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 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 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의 대표죠.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이부영 전 의장입니다. 영화 1987에도 등장했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다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원조 친노 여권 언론인 유인태 전 의원은 자유언론 실천재단조차 반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기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 재갈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민생에 무능했다. 민생 챙기는데 힘을 쏟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과거 개혁의 일환 이름으로 기자실 대못질 등을 감행했던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누구보다 뼈아프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건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으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옳지 않으며 떳떳하지 않으며 이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의혹 보도를 사실상 차단하는 이 악법이 시행된다면 국정농단,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 공작, 대선 여론 공작 등의 파헤치는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 씨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기도하며 잠잔다는 조국 사세에 앞장서온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이 언론 재갈법을 주도하는 이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원로들의 지적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또 조홍천 의원 같은 용기와 소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침묵하는 문 대통령과 관련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새벽 4시 더 악랄해진 언론 재갈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은 군사작전 하듯 동뜨기 전에 해치우고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로 몰아붙여 언론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 자체가 세계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데도 이것을 더 악화시킨 겁니다. 새벽을 틈타서 일방 처리한 것만 봐도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 군부 독재 정권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인권 변호사라는 경력을 자부해왔습니다. 또 누구보다 언론 자유를 앞장서 주문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픽을 준비해왔습니다. 민주주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 막아낸 것이 언론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언론 자유 더 발전시킬 것이다. 언론의 비판 감시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안 된다. 언론의 자유가 정권을 지켜줬다.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면 권력이 부패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여당의 법안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거나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침묵한다면 이 언론과 관련해서 쏟아낸 발언들은 가증스러운 거짓말, 무책임한 유체이탈 발언으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 대통령이 발언을 다뤘던 기사들이야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가짜뉴스임을 국민들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명분 없는 악법을 국회에서 기습, 날치기, 일방 처리한 정권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불행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역사적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네. 그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올 초
정부 집권 여당과 또 청와대를 비롯한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LH 등 공기관에 대한 어떤 투기 의혹과 대규모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선출자로서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런 부동산 전수 투기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명명백백히 밝혀보자라는 취지로 저희 국민의힘 의원 전원도 민주당이 먼저 한 것과 동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의뢰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상 그 재산 저희가 신고하는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엄격한 거래 시점을 중심으로 모든 전후의 금융 거래 내역을 완벽히 납부해서 그것을 소명받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신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당 지도부가 그렇게 방대한 국회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모든 금융자료 일체를 제출했지만 저희가 받아본 서류 한 장의 그 내용으로는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권위, 저희가 기대했던 권위에는 좀 못 미치는 너무 가벼운 내용의 결과지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의아함도 있었고 실제로 언론과 여러 곳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공신력, 이 조사 공신력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아무 포털에다도 검색을 해보시면요. 커다랗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권위와 공신력을 믿고 싶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저희가 그 받아든 결과지에 대해서 어떤 의아함이 표출이 됐기 때문에 이미 또 국수본의 수사가 다 끝난 마당에서 홀가분한 입장이실 거기 때문에 함께 어떤 결과지를 좀 받으셨는지 국민 앞에 좀 공개를 해서 저희가 국민들께서 가지는 그런 의혹들 또 의아함들을 좀 해소해 주시는 데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선거법상 저희 국회의원들이 그 선거에 나가기 위해 재산 일체를 신고하면 그 재산 내역은 중앙선관위에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라도 그것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지조차도 국민들을 향해서 저희 국회의원 스스로가 어떤 의혹을 깨끗하게 털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 공개 민주당도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민주당이 모든 결과를 소명했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어떤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히 해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으셔서라도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라도 권익위에서 받아든 결과지를 함께 공개해 주셨으면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법 피해자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그 검찰 개혁을 처음에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검찰 개혁이 아니었구나, 검찰 장악이었구나. 그리고 그들 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였구나라고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이번에 이 언론중재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짜 언론의 피해자를 빌미로 삼아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시도이겠지요. 조금 있으면 또 드러나겠지요. 근데 언론 장악을 넘어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불태우는 악법입니다. 또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법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는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은 소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빠지는지 설명을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전직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의 시행일이 내년 대선 이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대선 이후에
전직 고위 공직자의 대표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법인가요? 라고 많은 분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윤미향 국회의원 개인의 보호를 위한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 이런 걸 만든다고 하지를 않나. 이제는 앞으로 전직 대통령이 되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여 과연 이런 법을 만든 것이 아닌지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 입장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그 드루킹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그 드루킹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도 더불어서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조국 사수대를 자처한 법여권 인사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는 조민 씨 입학과 관련해 허위 스펙을 이용한 것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는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 인터뷰를 전하면서 조국 때려잡겠다고 딸 조민 인생까지 박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선동의 대가 김어준 씨다운 발상입니다. 김어준 씨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걸린 학생이 답을 베낀 것은 100문제 중 1문제뿐이었다며 어차피 결과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하니 잘못이 없다며 악을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어준 씨,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인생을 박살내고 있는 것은 부산대가 아니라 조국 정경심 부부의 그릇된 가치관 아닐까요? 조민 씨의 부정 입학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어떤 한 청년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조국 정경심이 아니라는 게 탈락 사유가 되어버린 이 청년이 느꼈을 박탈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알량한 논리로 조민 씨를 두둔하는 것보다 먼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런 것을 상식과 순리라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왜 김어준 씨를 향해 위선적이며 몰상식하다고 비판하는지 이번 기회에 반성하기 바랍니다. 위선과 몰상식이 일상이 돼버린 여권 인사는 또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부산대의 결정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희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은혜 교육부 총리의 입시 비리 의혹 조사 지시 기사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추 전 장관의 말씀대로라면 부산대가 유은혜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권력을 남용해 대체 얼마나 많은 공공기관들을 입맛대로 주물렀기에 이런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부산대가 정부가 하라 하면 하고 말라면 마는 꼭두각시입니까?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추 전 장관께서 왜 그토록 정신이 번쩍 들게 죽비를 내려달라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꿈 깨십시오. 사법부와 각 기관들의 상식적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조국 사수되었던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배반한 법여권의 가증스러운 말과 글들은 모두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리부터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개가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언론에 설명하시는 게 어떤지. 예.
차를 좀 만들어줘야 당으로 보낸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5분에게는 이제 출당 요구를 하고 이랬습니다. 아마 최고위원회 뭐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LH 사건으로 이게 사실은 이게 화제가 된 겁니다. LH 건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투기한 고위공직자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이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건의기에다가 몇 개서 했고요. 그래서 건의기에서 12분을 해서 이렇게 뭐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도 흔쾌히 건의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조사 결과 12분을 어떻게 공교롭게도 12분을 또 맞췄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LH 건으로 인한 이 직위를 이용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획득했던 그런 사례는 우리 국민의힘의 12분 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뭐 어떤 뭐 비용을 댄 거 아니냐는 의구심. 이제 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어떤 그런 엄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국민을 위해서 낸 법안도 강규위가 이해충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샀는 그런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었고요. 이 점은 지금 저희 가수원 이 땅 부분은 98년도에 아버지하고 같이 경작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가수원 하다가 기운기 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나는 땅입니다. 그렇게 내 고향입니다. 저 사는 곳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로 수용되면서 제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98년도 2억 6천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가 수용하면서 45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규위가 2억 6천 해가지고 45억 받았다고 투기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땅을 시보고 매수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시가 저희 것을 강제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지작물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가수원 안에는 감나무도 있고 밭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작물 조사팀이 6월 15일 날 지작물 조사로 왔는데 그 앞에 수차례 왔는데 대문에다가 이제 붙여놔서요. 지작물 조사로 왔는데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제 조카가 저희 일을 좀 거들고 있습니다. 오촌 조카가 가서 보니까 그게 붙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그 전화번호 하니까 모일 날 지작물 조사로 온다는 겁니다. 그게 6월 15일입니다. 와서 조사를 하고 할 때 그 업체가 지주가 좀 있어야 된다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그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올라갔습니다. 가서 참 이 땅이 또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예안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하고 저는 바로 5분 내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한 4-5시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저에 대한 음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법안부터 무슨 땅 투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희 회사 문제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제 시에서 이제 모 정당의 모 시의원이 감정공원 전체에
보상금이 가다 보상됐다. 지작물이 가다 보상됐다. 거기에 특정해서 강기훈 의원 국회의원 땅이 사실은 감나무가 많이 가다 보상됐다. 이렇게 이제 그 시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돼서 시에서 감사실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 지작물 조사팀이 왔는데 6월 15일 날 지작물 조사 다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 조카가 이 땅이 임야가 아니고 가수원이 올해부터 됐다고 하는 토지대장을 9월 29일 날인가 뗐습니다. 떼보니까 이 이제 그 감정사가 감정할 때 이 땅은 가수다, 임야다, 또 대지다, 토지다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니까 그거를 오래전부터 띄보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가수원으로 쭉 해왔던 겁니다. 그 임야인데. 그래서 이건 가수원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토지대장에 가수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내용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93년도 자료에 그것이 아마 거기에 수기로 했는지 수기에 이게는 70년대부터 20년 된 감나무가 500주가 식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실사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나고 지작물 조사팀 왔을 때 그때 왔을 때 우리 조카가 가서 이제 시당국에 좀 이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있던데 혹시 이거를 보고 500주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줬다는 겁니다. 보여주니까 시의 공무원은 그거를 찍어갖고 지작물 조사하는 사람은 그걸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그때 있을 때 조카가 그 왜 이래 500주를 했습니까? 지금 좀 하니까 막 풀도 오고 지고 해서 6월달에 풀도 좀 나오고 이래서 다 하기 있고 2,000평이 넘으니 대략적으로 한 500주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건의에서 보면 6월 15일 날 지작물 조사팀이 와서 끝났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 3월 달에 시에서 문제됐을 때 그 추가조사가 넣었을 때 그 감사실에다가 이걸 혹시 시에서 작성했으니까 93년도 자료입니다. 93년도 자료를 가지고 평가했다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98년도에 개명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참고로 이때 일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한 거 아니냐고 자기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제가 우리 쪽에서 그 조사했을 때 이 자료를 준 양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업체들이 다 시하고 다 이렇게 같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분들이 이 조사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명기를 제가 사실 이게 입증 책임 그 지작물에 대해서는 조사도 자기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자기들이 하는데 내가 거기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의신청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 땅에 도저히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 대책위원회 꾸려서 변호사들이 했는데 제가 왜 받게 됐냐면 이것도 너무 억울한 것이 저는 사실 그 땅이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작물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땅값이 너무 틈없이 작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자세히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하고 나니까 뭐 이게 언론에 계십니다만은 제가 법안을 이게 양도세 면제 법안을 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나 국가가 사유재산을 가져갈 때는 이 양도세를 면제해줘야 된다. 왜냐? 농사 짓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내가 1,000평을 경작하다가 30% 40%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내가 결국은 1,000평을 경작해야만 인데 그러면 인간의 땅을 살려면 700평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해서 그 법을 민주당도 내고 다른 당도 많이 냈습니다. 이걸 냈더니 강규희 지 그거 안 내려고 이렇게 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참모진들이 어쩔 수 없이 빨리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받고 나니까 또 가수 그거를 벌써 이 가닥예상은 저희네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감정원 저한테 실태를 조사하니까 이 말씀은 참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그렇게 모든 것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참모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에게 이렇게 그거를 입증하는 시가 책임이 있지 그거를 지주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당에서도 최고위에서도 이와 같은 12분의 소명 부분을 좀 언론을 통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참 이것은 LH 사건과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건의기에서 이렇게 수사 의뢰를 했으니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소명하고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나머지 그래도 이 부분이 당이 그렇게 부도덕하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꼭 좀 대표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 존경하는 강기훈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최고위원회의도 사안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저희가 숙지를 했지만은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21대 국회 들어서 의정 활동하시는 내내 문재인 정부의 백신 구매에 대한 불충분한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방역에 있어서 실패했던 지점을 앞장서서 공격하고 또 그리고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셨던 강기훈 의원님의 그런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에 매우 귀중한 어떤 그런 자산이고 또 무엇보다도 아주 국회의원으로서 돋보이는 의정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된 이런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저희가 어떤 강기훈 의원님의 어쨌든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한 선제적인 법적 판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저는 오늘 아마 이 아주 공개적이고 투명한 소명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현 상황에 있었던 그런 오해들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강기훈 의원님 오늘 정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걸 바탕으로 또 저희가 국민들이 또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게 예. 저희 지역구가 참 험난한 곳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음해를 여러 단체에서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기스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고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연일 고생하시는 이진석 대표님과 최고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에게 저와 관련해서 통보한 내용이 의원인 이철규 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금 출처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부동산 명의 신탁 또는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출가한 딸이 금년 2월 달에 영끌까지 해가면서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날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의 딸은 지난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 등록 대상도 아니고 검증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6월에 딸의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 동의를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물었더니까 딸도 사이도 전부 다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상이 노출되고 하는 걸 좀 정치인의 가족이다, 뭐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설득을 해가지고 동의를 다 해드렸습니다. 동의를 했더니까 8월 초에 딸이 매입한 아파트에 자금 출처 증빙서류를 좀 내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요구가 온 게 소득이 있으면 소득 증명,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자금이 구성돼서 아파트를 샀느냐. 그래서 저희 딸이 국내에 있는 대기업에 10년 이상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곧바로. 그래서 10년치에 한 4억 정도 되는 소득 증빙과 그 다음 그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 들어갔던 영끌을 하다 보니까 전세를 안고 산 거예요. 전세. 그 다음에 본인이
임시로 자기들이 지금 신랑이 살고 있는 집이 또 전세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개인 또 개개인의 사인 간의 채권 채무가 발생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겁니다. 이 자료를 권익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소명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권익위가 지금 여기처럼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금이 혹여나 증여, 편법 증여한 게 아닌가 하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권익위가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금융거래 자료를 조회를 하면은 이것이 관계없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당에다가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아침에 우리 최고위에서 화상으로 이 소명을 요구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서류를 제가 다 준비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제가 질문에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고 우리 대표님과 그 최고위원회에서 저의 답변에 상응하는 증빙 자료를, 금융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오후까지 해달라 해서 온 가족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당사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가서 은행 입금증이랑 계좌 증명이랑 다 해다가 제출을 하는 순간 이미 저는 이 탈당 대상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가지고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아침에 화상 면접을 할 때, 소명을 할 때, 저와 관련된 자료고, 제가 이게 이름이 그냥 유출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이름이 나간다면은, 제가 어떤 의혹을 받는지, 이 밑에 전부 다 권익위로부터 온 자료를 공개한데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은 온갖 추측이 난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제가 동의하지 않아서 자료가 안 나왔고, 출당 대상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이 지역에서 얼마나 큰 잘못이 있었기에 투기를 얼마나 큰 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출당 대상자가 되고 또 그 공개 자료마저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부동의를 했느냐 하는 의혹이 증폭되어 왔었습니다. 저는 부동의하지 않고 동의를 했습니다. 자료 공개를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님들 지금은 한두 푼의 돈도 아니고요. 이게 이런 거액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은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고 또 이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제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하는데 언젠가 저도 이 세상을 떠나면 상속이 되든지 뭐든지 하겠지만 그때 가서 처리할 문제를 지금 권익위가 저에게 이런 잣대를 대가지고 제가 편법 증여했다. 물론 또한 6월 28일입니다. 이게 증여시에 편법 증여라고 했다면은 6월 28일 기준에 6월 말이 기산일입니다. 9월 말까지 증여시에 납부 자진 신고를 하면 또 감액해준 기간이고 그 이후라도 세금 납부 고지가 나오면은 입증이 안 되면은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투기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30, 4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산다는 영끌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저희 딸이 87년생입니다. 그럼에도 나이까지 줄여가면서 마치 아주 어린 애가 아무것도 없이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아이가 이런 집을 사가지고 남에게 상실감을 준 것처럼 교묘하게 이렇게 왜곡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최고위원님, 여기에는 판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검사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언론계 출신도 계십니다. 제가 이 사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 사안만으로 이 당에서 출당이 돼야 될 대상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출당 조치를 다시 한번 내려주십시오. 제가 땅을 떠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입증도 되지 않고 또한 저에게 통보된 내용마저도 의심스럽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구차하게 이렇게 연명이나 하고 뭐 하자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내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한번 제 소명이 근거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인지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항변하는 것인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게 방금 전에 이철규 의원님께서 해명해 주신 것처럼 최근 그 권익위에서 보내온 그 자료를 보면서 우선 실망감을 금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 조사의 목적이었던 그 LH 등의 공공기관 정보를 통한 땅 투기와 전혀 관련 없는 건으로 우리 당 의원님들의 이름과 또 의혹 사안을 다수 검열한 것이 당 대표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론에 이미 그런 부적절성을 몇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님 해명하신 것처럼 이 건은 투기와 전혀 관련 없는 건으로서 이철규 의원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오해가 오늘 해명으로 많이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철규 의원님께서 지금 권익위에서 그런 지적한 사안들, 제 생각엔 권익위가 아까 이철규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이철규 의원님께서 최근 통보받은 내용 바탕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이제 권익위 측에 전달해 주실 때 조속하게 그것을 정정할 의무도 저는 권익위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철규 의원님의 어떤 그런 의혹 사안에 대해 가지고 조속하게 정정을 하거나 어떤 그런 다른 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님, 예. 우리가 권익위의 과학기관도 아닙니다. 예. 이게 저의 주장이 말로만 하는 것이고 사인간에 누가 작당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공기관인 금융기관의 금융자료를 명백히 입증이 가능한 겁니다. 그 시기까지 제가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또한 우리 당의 출당 요구를 좀 받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긴급히 구제해 주시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자기 자신의 권리도 자기 자신이 부당한 침해를 받으면서도 권리를 구제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지역구의 수십만 유권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님께서 이 문제를 좀 우리 당의 권익위를 능가하는 이러한 영향 있는 문제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지시를 하시든지 명령하셔서 이 부분을 좀 보면 좀 해주시기, 입증을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방해에 대한 검증을 해주셔서 이게 이후에 그 논란이 좀 빨리 정리되고 저도 모든 걸 좀 마음을 비우고 입장을 풀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당 지도부에 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히 청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하고 오늘 소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의원님의 명예가 대중적으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지금 저도 분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또 아주 부적절하고 형식에 맞지 않는 조사를 했다고 판단하는 지점은 바로 권익위의 그런 어떤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이철규 의원님 억울한 부분도 권익위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방향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아쉬움 표현하자면은 이준석 지도부와 싸우실 일은 좀 뒤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하시고 먼저 권익위와 다투시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하시고, 그럼 아마 이준석 지도부도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의원님 사안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더 오해가 양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치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의 송영길 지도부가 했던 것과 같은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무책임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권익위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위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관에 굴복하는 모습이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장시간 토의를 통해 가지고 어려운 결정들을 저희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저도 이철규 의원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협조하려고 항상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서로 투쟁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 대표님하고 투쟁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께서도 어제 아침에 저에게 말씀 주셨듯이 이런 결정을 할 당시에 최초에
저와 다른 특정위원 한 사람 한 분은 대상에서 빠져서 당에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자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최고위원님들이 합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고위원님들이 의사결정할 때 합의하실 때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요한 근거 자료 없이 결정을 했다면 이것이 진짜 저는 이미 제출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고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가 재판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은 다시 결정을 하고 하는데 권익위는 전 권익위 항의라고 나름대로 경찰에 수사대장님 수사를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계없이 당이 이러한 조치를 당이 아무런 조치 없이 수사기관의 결정 또는 권익위 처분대로 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셨다면은 저도 어떤 이견도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이거는 부도덕하다, 반사회적이다, 그건 이해가 된다 해가지고 결론을 가름말을 타셨습니다. 그 가름말을 탄 근거가 소명, 본인들의 소명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근데 제 소명이 부당하다면 부당하다고 말씀을 주시면은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자료가 허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입증되면 저도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료, 제가 제 자격한 것이 없다면 믿어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권익위가 다시 저에게 우리 당에다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 이거는 기대 난방이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당의 최고위원님들 개인이 다들 독립된 인격 최고 적어도 나의 책임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의심스러우면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비공개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니까 모양이 더 안 좋더라.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시죠.
아, 칸막이 필요 없다. 이 칸막이 하면 더 감염된다더라. 사진이 너무 그거 없어. 너무 혼자서만 하는 것 같아.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사진이 별로 잘 안 나와. 사람이 옆에. 칸막이 향이 이게 칸막이 향이 더 나쁘대요. 공기 유통을 오히려 막는데. 사진 찍는 걸 엄청 싫어해가지고. 당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래 원내대책회의를 예정되어 있는 시각입니다만 지금 현안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어서 그 언론재갈법 그리고 위헌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 의원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 우리의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조금 논의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 때문에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내정되신 조혜진 의원님과 문체위원회 그 위원장 되신 이채익 의원님을 비롯해서 간사님, 해당 위원님들이 주로 모이시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오늘 현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분들은 준비해 주신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위헌임이 명백한 언론재갈법,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날치기 강행 처리 법안들을 국민들의 뜻을 깔아뭉개고 무작정 탱크처럼 밀어붙이겠다며 옹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수에 취하여 입법 독재에 완전히 중독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도취되어 주권자인 국민 무서운 줄 모른 채 힘자랑을 하면 결국 그 끝은 파멸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내세워 사법부를 권력 편향 판결을 하는 대통령 수하 조직으로 만들어 장악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이고 검수완박하여 검찰을 권력자의 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언론 개혁이라는 가짜 구호를 동원하여 언론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파쇼 독재 정권 영구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문체부는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겠지만 쓴 웃음이 나오는 코미디입니다.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요?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이러고서도 민주당은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을 벼락 거지로 만들어 놓고 집값 상승률은 5.4%에 불과하다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가짜뉴스의 진앙지는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이런 가짜뉴스의 진앙지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 정부가 가짜 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 사회로 가겠다는 지름길입니다. 민주당은 선의로 겉포장을 하면서 그 길이 지옥 앞으로 뚫려 있는 길에서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하기관 임원에 고문치사 전과자를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황교익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의 내정 뇌물 혐의 경무관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무관의 경상원 임원 임명에 이은 인사농단의 연속입니다. 해당 인사는 1997년 광주 전남 대학 총학생회 연합 의장으로서 당시 대학생 행세를 하고 다니던 이 모 씨를 경찰 프락치라고 오인하여서 쇠 파이프 등으로 잔인하게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과격 운동권에서는 이것이 큰일이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걸러졌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검증 시스템이 완전 부실했거나 아니면 이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만큼 센 권력자의 입김이 작용했거나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기주택공사에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때 함께 근무했던 간부 공무원 2명이 본부장으로 입사해서 보건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일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재임 기간 동안 불공정, 낙하산 인사가 과연 이뿐이겠냐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들 앞에서는 공정을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도지사 찬스로 인사 전횡을 일삼는 이중 행동을 서슴없이 반복해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상정책을 남발하고 무상연애라고 하는 비판을 받더니 변론도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도지사 찬스이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뻔뻔하게도 유능 청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이 생각납니다. 또 입으로만 내뱉는 공정과 정의, 실제로는 언행이 불일치되는 조만 대장경, 조스트라다무스의 경제에 이른 조국의 위선과 너무나 소름 끼치게 닮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과 정의의 파괴,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된 이재명 지사에게 더 큰 권력을 위임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몰상식의 시대가 더 강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시즌2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5.18에 대해서 국민의 입을 막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와 그리고 자유의 소리를 비닐을 통해 가지고
보내던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어서 지금 언론의 일반적인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열람 차단 청구권을 신설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에 불리한 정보나 기사를 차단하거나 기자들에게 큰 징벌을 세워서 보도를 막게 하는 그런 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법이 신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기하고 있는 법이 ABC 관련 법입니다. 그리고 또 대기하고 있는 법이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손을 범으로써 개인의 정보 이용이라든지 활용에 관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금 법사위를 불법적으로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아무리 저희들이 여당의 입장에서 읽더라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언론기관으로서 탐사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보를 듣는 기능을 극히 제한하는 그런 악법입니다. 이 법이 아마 통과되면은 6개월 내지 1년 동안 쓴 기사에 대해서 기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기자들의 펜대가 꺾여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언론은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재갈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여당의 의도는 저희들로서는 선거 때문이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대단히 정치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단체, 기자협회, PD협회, 편집협회, 여러 기자협회에서도 이 법 중에서 특히 두 가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여야 공의위원회를 열든지 아니면은 시민사회와 더불어서 이 문제를 성숙시켜서 수준 높은 단계에서 법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마이동 품격으로 곧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두 가지가 세계 언론 역사에 유례가 없다는 점, 특히 열람 차단 청구권은 전 세계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고 두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일부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것도 상당히 그 도시화가 진행된 주가 아닌 아주 시골 주에서 일부분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형법과 민법과 다른 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처벌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민법과 형법에 이미 관련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재법에 이 조항을 넣게 되면 이중적 혹은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 사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언론, 신문기구에서까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당의 이러한 예외적인 입법 조치에 어느 정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도 문체부 차관이 세계적인 유례가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문체부 차관이 매출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이 조항들을 언론중재법 내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소구하고 또 민주 자유 언론을 사수하고 있는 기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언론사와 더불어서 이 문제를 저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공개 발언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환할까요?
예, 정경임. 예. 네, 그러시죠. 예. 더불어민주당과 그 이중대인 열린우리당이 합작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버금가는 심각한 개학법입니다. 이 개학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위원장이 교체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16개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야당과 사립학교를 깔아뭉개고 과속으로 달려온 뺑소니 법안입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학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무조건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이 위탁이지 실제로는 강제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31조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빼앗고 사학의 자주적 운영을 가로막는 이 법안은 위헌입니다. 또한 이 법안대로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서 한다 해도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전교조 해직자 등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현재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무자격 공모교장 채용은 전교조 교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출신 인천시 교육감의 전 보좌관은 전교조 출신을 공모교장으로 뽑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원 및 공모교장을 교육청이 선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용 비리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입니다. 게다가 전국 17개 교육청 중 14개를 친전교조 교육감이 장악하고 있기에 그들이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한 좌편향 교사들을 선발해 사립학교를 장악하려는 게 이 법안을 개정한 저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법은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우리 당은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이 교육 관련되는 법안이 50건이 통과돼서 기본적으로 교육감에게 교사 채용 관련된 사립학교법만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지금 졸속 입법들이 많습니다. 우선 유경 의원이 발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이번에 교육기본법으로 같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율성 존중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사 채용, 사립학교 교사 채용은 교육감에게 전부 맡기고 운영기구를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서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이런 법을 한편으로 통과시키면서 자율성 존중해야 된다는 이 양두구육 같은 이런 법안들도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게 고교 학점제 근거 마련한 초등등 교육법입니다. 이 법안이 심야에 교육위를 통과하니까 그 다음날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를 2023년부터 당초 2025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만 2023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현 정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에서 당겨서 하겠다. 지금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겨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72%가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 사례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전문가들이라든가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검토를 해서 그에 맞는 입법이 돼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현장의 불안이 굉장히 극심할 거라고 봅니다. 대학 입시와 마찬가지로 이 고교 학점제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부동산 4법과 같은 그런 법이 될 것이 우려됩니다. 또 하나는 고등교육법에 보면은 대학 전형의 사회 통합 전형을 신설하고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해서 대학 그 전형에서 특별 혜택을 달라고 하는 그런 법안까지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내용을 대통령령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 혜택을 보는 전형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법이 이번에 지금 통과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한 게 없습니다.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법을 보상받겠다고 해서 보상해야 되고, 또 대학 입시에도 또 자식들까지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 이런 법이 마련될 수 있는 단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곽상도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매우 심각한 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그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각 그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의사표시를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비공개로 전환을 할까요? 예, 저희들 회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you.